번역어의 성립. 사회. 소사이어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번역법. 소사이어티에 해당하는 일본어가 없었다. 사회라는 말은 오늘날 학문과 사상 관련 서적은 물론이고 신문, 잡지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온갖 활자 매체에서 쓰인다. 게다가 비교적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는 소사이어티의 번역이다. 메이지 시대인 1877년부터 1886년에 활발히 쓰이기 시작했으니까 역사가 1세기가량 된 셈이다. 본래 소사이어티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이었다. 무엇보다도 소사이어티에 해당하는 말이 일본어에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말이 없었다는 것은 곧 소사이어티에 대응할 만한 현실이 일본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사회라는 번역어가 만들어져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즉 소사이어티에 대응할 현실이 일본에도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사회라는 말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소사이어티의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던 그 시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사이어티 또는 그에 해당하는 서구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역사를 돌아보기로 하자. 1796년에 이나무라 산파쿠가 만든 일본 최초의 네덜란드어 일본어 사저인 하루마 화해에는 네덜란드어 흐노트 샤프가 교제하다, 모이다로 번역되어 있다. 이 사전에는 품사 개념이 반영되지 않아 원어는 명사인데 동사 형태로 번역된 것이다. 1814년 나가사키의 통역관 모토키 마사히데가 만든 일본 최초의 영어 일본어 사저인 안게리아 어림대성에는 소사이어티가 여반, 소반으로 번역되어 있다. 여반이란 오늘날의 반려와 같은 뜻이다. 소반은 서로 짝을 이룸 또는 서로 함께함을 뜻하는 상반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855년에서 1858년 사이 앞에서 언급한 하루마 화해를 토대로 가스라가와 호슈가 완성도를 높인 사전 화란자휘에서는 흐누트 샤프를 모임 또는 집회로 번역했다. 1862년 호리 다스노스케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영어 일본어 사전 영화대역 수진사서에는 소사이어티가 동료, 교제, 일치로 나와 있다. 이 사전은 에도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초기에 가장 널리 보급된 사전이다. 1864년 에도 막부 말기에 프랑스학 창시자인 무라카미 히데토시의 불어명요에서는 소시에떼가
동료, 친하게 지냄, 교제로 번역되어 있다. 1867년 헵번식 로마자 표기로 유명한 제임스 C. 헵번의 화영 어림 집성은 영일사전과 일영사전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영일사전 부분에서 소사이어티를 나까마, 쿠미, 렌치우, 샤치우로 설명하고 있다. 나까마는 동료, 쿠미는 패거리, 렌치우는 무리, 샤치우는 동아리를 뜻한다. 1873년 시바타 쇼키치와 고야스 다카시가 펴낸 영일사전인 영화자휘에서는 소사이어티가 동료, 조합, 동참자, 교제, 일치, 동아리의 뜻으로 나와 있다. 이 사전은 메이지 초반에 널리 쓰였다. 이상으로 훑어본 바에 따르면 소사이어티 또는 그에 해당하는 다른 서구어에 대한 번역어가 하나같이 좁은 범위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소사이어티 등의 서구어는 어떤 뜻이었을까? 1933년에 나온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소사이어티 항목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1. 동료에 해당하는 사람들과의 결합, 특히 친구끼리의 친밀감이 담긴 결합, 동료끼리의 모임. 2.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의 결합, 모임, 교제에서의 생활 태도 또는 생활 조건, 조화를 이룬 공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호 이익, 방어 등을 위해 개인의 집합체가 이용하는 생활 조직이나 생활 방식. 이제까지 살펴본 일본 사전의 번역어는 하나같이 일의 뜻에 상당히 가깝다. 이의 뜻을 취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일과 같은 뜻의 좁은 범위의 인간관계는 당시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의 뜻에 해당하는 넓은 의미의 인간관계는 일본에 없었다. 따라서 그것을 표현할 말도 없었던 것이다. 당시 일종의 행정구역 단위로 국이나 번과 같은 단어가 있었다. 하지만 소사이어티는 궁극적으로는 이의 서술과 같이 인디비주얼을 의미하는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인간관계다. 좁은 의미의 인간관계든 넓은 의미의 인간관계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이나 번에서는 사람들이 신분으로서 존재했지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아 소사이어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사이어티를 번역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에서와 같은 넓은 범위의 인간관계를 일본어로 어떻게 파악할지에 있었을 것이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번역어 인간 교제. 후쿠자와 유키치는 1868년에 서양 사전 외편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서두에서도 직접 밝히고 있듯이 챔버스판 경제론을 번역한 것이다. 경제론이니까
당연히 society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경제론에서 society가 포함된 구절의 원문, 그리고 참고를 위해 내가 시도한 번역과 후쿠자와 유키치의 번역을 차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ociety is therefore entitled by all means consistent with humanity to discourage and even to punish the idle. 따라서 사회는 인도에 합당한 온갖 수단으로 나태한 사람을 억누르고 벌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인간 교제의 길을 완수하려면 나태함을 제지하고 그만두게 해야만 한다. 혹은 그것을 벌하는 것 역시 인을 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소사이어티를 인간 교제로 번역했다. 같은 책에서 그는 소사이어티를 교제, 인간 교제, 사귐, 나라, 세상 사람 등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그 중에서도 교제와 인간 교제의 용례가 가장 많다. 이후로 후쿠자와 유키치는 자신의 저서에서도 교제나 인간 교제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들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런 영향으로 앞에서 언급한 영화, 자휘의 번역어에도 교제가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앞의 번역문에서 인간 교제라는 번역어의 사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문의 society는 주어다. 그래서 나도 사회는 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후쿠자와 유키치의 번역문에서는 인간 교제가 주어로 쓰이지 않았으며 문장에 아예 주어 자체가 없다. 따라서 society를 인간 교제로 번역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회처럼 그대로 치환 가능한 번역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인간 교제의 길을 완수하려면 이라는 번역문은 원문의 societies entitled에 해당하므로 말하자면 society에 대응하는 부분에 인간 교제가 놓인 셈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후쿠자와 유키치는 분명히 society의 번역어로 인간 교제를 사용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이 말이 본래 일본어로서 지닌 뜻을 고려하여 일본어 문장에서 쓰이는 단어의 전후 맥락에 맞춰 사용했다. 오늘날 우리가 society를 사회로 번역할 때는 그 뜻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쓸 수가 있다. 즉, 번역자는 단어의 뜻을 사회라는 번역어에 떠맡기고는 그 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물론 단어를 쓰는 사람이 반드시 자신이 쓰는 단어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는 society에 해당하는 고유어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사회라는 번역어가 생겨나자 사람들은 그 단어에 담긴 뜻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라도 한 것처럼 society와 기계적인 치환이 가능한 단어로서 사회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사회는 그런 성격의 번역어였다. 그런 사실을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번역어 인간 교제가 일깨워준다.
인간 교제의 전망. 후쿠자와 유키치는 교제 또는 인간 교제라는 단어를 그 후에도 소사이어티의 번역으로 썼다. 뿐만 아니라 소사이어티에 대한 직접적인 번역이 아닌 자신의 저술에서도 이 단어를 자주 썼다. 그런 경우 교제가 일본 고유어이면서 동시에 소사이어티의 번역어라는 특징을 살리는 방식으로 썼다. 즉, 교제라는 일본어는 본래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일의 뜻, 즉 좁은 범위의 인간관계를 뜻한다. 그러나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 본래의 뜻에서 출발하여 단어의 용법을 연구해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이의 뜻, 즉 넓은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뜻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1875년에 출간된 문명론의 계략에 실린 이 단어의 용례는 이런 사고의 전교 과정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인간 교제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말이며 이 조어에 의해 교제는 이미 본래의 뜻에서 약간 벗어나 추상화되었다. 세상의 교제라는 말은 흔히 쓰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는 교제의 주체가 없다. 인간 교제는 인간이라는 교제의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간 교제라는 일본어의 어감에 당시 이미 약간의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문명론의 계략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한층 더 저항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추측되는 조어를 시도한다. 가족의 교제, 군신의 교제와 같은 단어를 쓴 것이다. 가족이라는 말은 본래 교제와 하나로 결합 가능한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나의 수거로 결합함으로 해서 단어의 개념의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가족이란 구성원 개개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전체를 가리킨다. 특히 당시에는 더 그랬다. 한편 교제는 각각 독립된, 각각 대등한 인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가족의 교제라는 표현은 가족도 교제를 한다는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표현을 만들어냄으로써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런 의식을 창조했으며 독자의 의식을 환기한 셈이다. 군신의 교제라는 표현은 더욱 저항이 큰 모순된 의미가 포함된 용법이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을 통해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군신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욱더 추상화하고자 했다. 본래 교제의 의미 범주에 군신은 들어있지 않았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교제 안에 군신의 개념도 포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의 교제에 대한 전망을 펼쳐 보인다. 여기서 교제는 인간에게도 가족에게도 군신에게도 통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추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교제를 기본에 두고 볼 때 일본의 현실에서 교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권력의 편중이라는 실상이다.
일본에서 권력의 편중은 널리 인간 교제 속에 침륜되지 않은 곳이 없다. 요즘 학자들 가운데는 권력에 대해 논하고자 할 때 오로지 정부와 인민만을 상대하여 혹은 정부의 전제에 분노하고 혹은 인민의 발호를 비난하는 자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을 꼼꼼히 그리고 찬찬히 음미하면 적어도 교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권력의 편중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경향을 형용해서 말하면 일본 전국에 수많은 저울을 걸면 그 저울이 크건 작건 하나같이 한쪽으로 기울어 평형을 잃는 것처럼 여기에 남녀의 교제가 있다면 남녀 권력의 편중이 있고 여기에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가 있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권력의 편중이 있고 형제의 교제나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교제에도 이것이 있으며 집 밖으로 나가 세상을 봐도 역시 그렇다. 사제, 주, 종, 빈부, 귀천, 신참과 고참, 본가와 서가 이 모든 교제에 하나같이 권력의 편중이 존재한다. 참으로 예리한 일본 문화 비평이다. 이것은 1세기가 지난 현대의 일본인들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올 만한 지적이다. 이런 현실 분석 혹은 비평의 밑바탕에 후쿠자와 유키치의 교제라는 개념이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사용해 의미가 확장된 교제라는 단어가 다른 한편으로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띤 편중이라는 단어를 끌어내 전면으로 부각한 셈이다. 이처럼 후쿠자와 유키치가 교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소사이어티를 의식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본래 근대 시민사회란 하는 식으로 소사이어티의 개념을 먼저 생각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사고를 전개해 분석하거나 비평하지 않았다. 이른바 연역적인 비평이나 분석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이 일상의 평범한 언어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토대로 출발한다. 그런 다음 단어 사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미의 모순을 이끌어내고 그 모순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갔다. 단순히 추상적인 단어로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있는 의미의 중첩이 일어난 단어를 조작하고 조립해갔다. 그럼으로써 소사이어티에 필적할 교제의 의미에 대한 전망을 펼쳐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다양한 번역어 1872년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온 리버티의 번역서 자유지리 국내에는 자유론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원문의 소사이어티의 번역어로 채택된 단어는 실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정부, 동아리, 즉 정부, 세속, 동료, 인민의 회사, 즉 정부를 말함, 동아리 회사, 즉 정부, 회사, 총체인 등이다. 이런 예들을 통해 소사이티에 대응할 일본어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번역에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의 일본인이 보기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번역어다. 게다가 그런 용료가 무척 많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밀의 on liberty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론 liberty, 즉 오늘날 자유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에 대립하거나 적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도 이 책의 중요한 테마였다. 이 책에서 미리 생각한 리버티에 대한 최대의 대립자는 소사이어티였다. 정치 권력이 리버티의 대립자였던 옛 시대는 선진국 영국에서는 몇 차례의 정치혁명을 거친 후 일단 지나갔다. 리버티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소사이어티를 생각해낸 것은 밀의 독창적인 발견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로서의 업적이기도 했다. 한편 시기적으로는 거의 같은 때이지만 당시 봉건 시대의 쇄국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였던 일본에서는 리버티에 대응할 만한 자유는 이제부터 확립해 가야 할 과제였다. 일본에는 소사이어티에 대응할 현실도 단어도 없었다. 확립해 가야 할 자유에 대한 대립자로서 당시에는 우선 정부라든가 정부 가까이에 있는 집단이나 세력을 떠올렸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소사이어티를 당시 일본의 상황 속에서 자유에 대립하는 것으로 일부러 바꾸어 해석해 원문의 줄거리를 고쳐가면서 번역한 것 같다. 사나 회에서 사회로 자유지리에서도 쓰인 회사는 소사이어티의 뜻 중에서 좁은 쪽의 뜻이 담긴 말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W.H. 메더스트의 영어 중국어 사저인 영화자전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화자전에서 소사이어티의 번역어는 회, 결사로 나와 있으며 그 예로 백년사, 백년회 등을 들고 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 모임의 이름에 사라는 말을 쓴 경우는 일본에서 메이지 시대가 시작된 1868년 이전에 이미 있었다. 그러다가 메이지 초기에는 이 사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문학사, 세이난 전쟁 당시의 구호 단체인 박애사 등과 같이 널리 민중 사이에서도 사를 결성해 모모사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신문사라는 표현도 메이지 초기부터 쓰였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사의 유행의 중심에 메이지 6년, 즉 1873년에 결성된 메이로쿠사, 즉 명육사가 있었을 것이다. 메이로쿠사는 후쿠자와 유키치, 니시 아마네, 가토 히로유키, 모리 아리노리, 나카무라 마사나오 등 당시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을 모아 집회를 열고 메이로쿠 잡지, 즉
명육 잡지를 발행하여 서구 신사상의 계몽에 노력하는 등 시대의 최첨단을 걷는 화려한 존재였다. 그럼 메이로쿠 잡지를 중심으로 소사이어티와 일본에서 통용되던 한자어 사와 회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1874년에 니시 아만에는 이 잡지 제2호에 실린 비학자 직분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즉, 민간의 기계가 발휘되면 사회가 형성되어 매우 바람직하다. 붕당이 흥하면 결국 봉기가 시작되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기서 사회가 형성되어라고 할 때의 형성되다라는 수어는 사나 회사 등을 주어로 해서 쓰였으므로 여기서 사회는 메이로쿠사처럼 목적의식을 갖고 모인 사람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듯하다. 앞서 서술한 자유지리에서 소사이어티를 여러 단어로 번역한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1874년에 나온 메이로쿠 잡지 제16호에 다음과 같이 썼다. 각각의 회사를 세우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을 소사이어티라고 한다. 따라서 소셜 오더는 전국의 병사, 농부, 기술자, 상인, 예술가의 회사가 전부 조화롭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회사를 소사이어티 안에 포함된 개념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제시된 친한 동료끼리의 모임이라는 소사이어티의 좁은 뜻보다는 넓은 뜻에 조금은 가까워진 듯하다. 이듬해인 1875년 메이로쿠 잡지 제30호에는 모리 아리노리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실려 있다. 가령 이 건물을 음회, 악회, 교회, 화회, 상회, 강회, 논회 등 여러 가지 유익한 모임에 사용하는 식이다. 작년 겨울에 사회 연설에 관한 법이 생긴 이후로 드디어 소사이어티의 체제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이를 들은 후에 대해 토론하고 비평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사회는 그 앞에 음회, 악회, 교회 등이 나오므로 사의 회를 말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사이어티는 소사이어티의 좁은 뜻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메이로쿠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무렵에 사회나 회사라는 단어를 소사이어티와 상당히 가까운 뜻으로 쓰게 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소사이어티의 좁은 뜻에는 근접했으나 넓은 뜻 쪽으로는 좀처럼 다가가지 못했다. 또한 메이로쿠사의 동인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1876년에 유명한 계몽서 학문의 권장을 썼는데 그 책의 17편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사군자가 세상의 영예를 추구하지 않으면 충분히 칭송할 만하지만 영예를 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영예의 성질을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그 영예라는 것이 결국 허명의 극도로서 병원의 번지르르한 현관, 약국의 요란한 간판과도 같다면
물론 그것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회의 인사는 전부 허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지덕은 꽃나무와 같고 사람의 영예와 덕망은 꽃과 같다. 여기서 사회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듯이 인용문 처음 부분의 세상과 대립하는 뜻으로 쓰여 society의 뜻에 넓은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 무렵에 사회라는 단어는 society의 번역어로서 혹은 직접적인 번역어가 아닌 경우에도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이의 뜻에 가까운 단어로서 쓰이기에 이르렀던 것 같다. 사회와 세상. 앞에서 인용한 학문회의 권장에서의 사회라는 단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나는 여기서 사회는 처음 부분의 세상과 대립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대립하는 걸까? 우선 단적으로 말해서 사회는 좋은 의미, 세상은 나쁜 의미다. 이 말들이 쓰인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사회의 인사, 즉 일어나는 일들은 허가 아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예는 사군자, 즉 학문에 도통하고 덕이 높은 사람이 추구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의미는 추상적이고 세상의 의미는 구체적이다. 각각의 단어에 연결된 문장에서의 의미 전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즉 사회는 사람의 지덕은 꽃나무와 같고 라는 추상적인 문구에 연결되어 있으나 세상은 병원의 번지르르한 현관, 약국의 요란한 간판과도 같다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묘사로 연결된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런 초기 용례는 사회라는 말이 세상과 대비되어 긍정적인 가치와 추상적인 의미를 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인데 그 후로는 일본의 문헌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887년부터 1889년에 걸쳐 발표된 후타 바테이 시메이의 뜬구름에 다음과 같은 용례가 나온다. 우선 세상의 처자들을 보시오. 학문인지 뭔지는 제쳐놓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색광의 흉내를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자들이지만 나리들, 요즘 소위 말하는 관리님들, 훗날 사회의 공복인지 뭔지로 자처할 분들, 이 인용문에서 세상의 처자들과 사회의 공복이라는 각각의 용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대립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세상이라는 말은 사회와 달리 이미 그 역사가 1000년 이상 된 어감이 풍부한 일상어다. 그 의미는 사실 소사이어티와 통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요즘의 국어사전에는 사회에 대한 설명문 중에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세상에 대한 설명에 사회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을 소사이어티의 번역어로 쓴 예는 의외로 드물다. 그리고 사회라는 번역어가 일단 정착하자 그와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번역 문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사회라는 번역어가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며 또한 의미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특징 말이다. 뜻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남용되는 번역어. 이런 현상은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본의 번역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어는 선진 문명을 배경으로 한 품위 있는 외래어이며 뜻이 비슷한 일상어에 비해 어감이 좀 더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것처럼 막연히 느껴졌다. 물론 이것은 외래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던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일로,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이 말은 거의 가치가 없거나 심지어는 부정적인 가치를 지니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사회라는 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불온 사상을 가진 자로 간주되는 시대가 이윽고 도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의미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것은 곧 단어가 지식으로서 들어와 구체적인 용료가 부족한 탓에 그 뜻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듦을 뜻한다. 그리고 번역어는 이렇게 뜻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막연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져 한때 마구잡이로 남용되어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사회라는 번역어가 쓰이기 시작한 1876년에 출간된 나카지마 가스요시의 세끼 신고의 속몽경담이라는 책에는 사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이른바 국적 반민의 의미에 대해 계명진척의 오늘날에 단순히 하등 사회의 문맹자들만이 아니라 글을 읽고 책을 해석하여 당당히 천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상등 사회의 학자나 문인 역시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국적 반민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양 없는 문맹자들만이 아니라 학자나 문인까지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도 이 문장에서 사회라는 단어는 문맥상 거의 의미가 없다. 사회를 빼도 전체의 의미는 거의 변함이 없을 정도다. 이 책 전체에 이런 식의 용례가 많다. 사람들은 뜻이 명확하지 않은 말을 쓰기를 주저할 것 같으나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 앞에서 인용한 문장 역시 그런 예에 속한다. 이 글의 필자만이 아니었다.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수재들의 정신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사이어티의 번역어로 왜 사회만 남는 것일까? 일본에서 옛날부터 써온 교재나 세상 같은 말은 소사이어티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미가 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그에 비해서 사회는 소사이어티의 번역을 위한 신조어나 다름없다. 오래된 한자어이지만 일본에서의 용례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번역어 사회는 사와 회를 새롭게 조합해 만든 단어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사회에는 본래의 사의 어감도 회의 어감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번역어 사회에는 확실히 society와 의미가 어긋나는 부분이 거의 없다. 하지만 통하는 부분 역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만들어진 번역어에는 이런 식으로 한자 두 글자로 이루어진 신조어가 많다. 특히 학문이나 사상의 기본 용어에 그런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의미의 단어에 대해 일본인에게 친숙한 단어를 대응시키지 않음으로써 의미의 어긋남을 피하고자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러므로 해서 필연적으로 뜻이 명확하지 않은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일단 단어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법이다. 모든 말에는 당연히 명확한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쓰는 당사자는 잘 모르더라도 단어 자체에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고 믿게 마련이다. 어쩌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단어는 문맥상 다른 단어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더라도 막연히 관련이 있을 거라는 믿음에 의해 사용된다. 개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고군분투. 이해하기 힘든 단어였던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은 오늘날 개인으로 번역되는데 그 근원지는 아무래도 에도 막부 말기에 일본에서도 널리 퍼져 있던 여러 종류의 영어, 중국어 사전이었던 것 같다. 로버트 모리슨의 영화자전에서는 인디비주얼이 단, 독, 단 1개로 설명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There is but a single individual there. 그리고 이 문장은 홀로 1개인이 저기에 있다로 번역되어 있다. 즉, 1개인이라는 형태로 개인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다. 메더스트의 영화자전에는 인디비주얼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A single person. 단신독형. 독 1개인. 인가. My individual self. 본신. individuality. 독자. 독일자. 이 중에서 독 1개인은 뒤에 서술하듯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용례도 있는데 이미 개인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어서 에도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널리 쓰인 롭 쉐이드의 영화자전에는 우선 형용사로서의 인디비주얼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예가 나온다. An individual man. 1개인. 그리고 명사로서의 individual 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A single human being, 독 일개인, 독 일자. An individual animal, 일척수. 여기에서 개는 개와 같은 뜻으로 앞에서 거론한 매더스트의 영화자전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검토해 가다 보면 영어, 중국어 사전에 등장했던 개인이라는 번역어가 메이지 10년대에 쓰이기 시작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당시의 일본인들은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것은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인디비주얼과 소사이어티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인 셈이다. 마침내 소사이어티가 사회로 번역될 무렵에 인디비주얼은 일개인으로 번역되는 경향이 급속도로 확산되더니 그 후에 일이 떨어져 나가 개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라는 번역어가 소사이어티라는 단어의 번역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듯이 일개인이나 개인 역시 인디비주얼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번역어는 아니었다. 개인의 개는 한 개, 두 개 하고 셀 때의 개이며 그 개에 인이 조합된 개인이라는 복합어는 일본에서 본래 쓰이던 한자의 어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일개인이나 개인이라는 번역어의 등장은 오히려 원어인 인디비주얼의 뜻을 전하는 방식의 번역을 포기하고 영어, 중국어 사전의 영향을 받아 위화감이 느껴지고 의미가 불명확한 한자 조어로 도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소사이어티에 대해 사회라는 번역어가 등장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혼자, 인민각계, 일신의 품행. 인디비주얼은 에도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초기 사이에 혼자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언급한 영화 대역 수진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일체, 일물, 혼자. 명사 인디비주얼에는 물건을 가리키는 뜻과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 있는데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혼자로 번역된 것이다. 햇번의 화, 영어, 림, 집성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토츠, 히토리, 이찐인, 즉 하나, 한 명, 일인이라는 뜻이다. 영화 자휘에는 일인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서구의 사상서들을 번역할 때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가 그런 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번역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혼자라는 말로는 아무래도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1872년의 책 자유지리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동료 회소에서 인민각계에 대해 시행하는 권세의 한계를 논함. 문난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일개 인민 위에 가하는 권세의 정당한 한계는 어떠한가? 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Of the limit to the authority of society over the individual. What, then, is the rightful limit to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over himself? John Stuart Mill, On Liberty. 이것은 제4장의 소제목과 서두 부분이다. 원문의 소제목에서 individual은 the authority of society와 대립하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구인의 기본 사고방식 중 하나인 individual과 society의 대립적인 도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제시했듯이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The authority of society를 정부라는 단어를 포함한 동료, 회소로 번역한 셈인데 인디비주얼은 이 위압적인 존재와 이론상으로 대등하게 대립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기에는 혼자라는 말은 약하다. 네 글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인민각계에는 당당한 어감이 있다. 그 다음 문장에서도 일개 인민과 정부가 대립한다. 또한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자유지리에서 인디비주얼을 인민개개, 인민일개, 자기 일개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나같이 일이나 각, 개 등과 같이 혼자라는 뜻을 포함하면서 사자성어와도 같은 네 글자의 장중한 표현을 취한 점이 흥미롭다. 나카무라 마사나오와 후쿠자와 유키치 등과 함께 메이로쿠사를 만들어 서구 문화의 소개에 힘쓴 니시무라 시게키는 1875년 메이로쿠 잡지에 발표한 서 12회라는 제목의 길에서 기조의 글을 소개하고 있다. 그 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따라서 일신의 품행과 동료와의 교제가 모두 충분한 지위의 이름을 칭하여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신의 품행이라는 말에는 지식, 행실, 어진 마음, 취향, 재능, 도덕심 등의 개발과 향상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시빌리제이션은 두 가지 측면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두 가지 측면이란 하나는 동료와의 교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신의 품행을 의미한다. 즉, 기조는 유럽 문명사에서 문명의 기본적인 두 요소를 소사이어티와 인디비주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니시무라 시게키가 말하는 동료와의 교제는 소사이어티의 번역어이고 일신의 품행은 인디비주얼의 번역어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같은 논문에서 인디비주얼에 대응하는 단어로 인민각계와 같은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번역어를
계승하여 쓰기도 하지만 유럽 문명사의 기본 구상을 소개하려고 특별히 일신의 품행이라는 번역어를 생각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상의 유래는 이 인용문의 앞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대체로 도시에 사는 사람은 시골에 사는 사람에 비하면 열린 지식과 훌륭한 습관을 갖고 있는 데다 품행도 고상하기 때문에, 즉 기조가 시빌리제이션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인디비주얼을 시빌리제이션의 본래의 의미를 살려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 중 하나를 품행이라는 일본어 문맥으로 파악한 것이다. 시빌리제이션이란 본래 시티의 형용사인 시빌의 명사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일신의 품행이라는 번역어는 인디비주얼의 의미를 지나치게 도덕적인 면에 치중해 부각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런 번역어를 통해 우리는 역자가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원문 속에서 파악한 후에 그것을 일본어 문장의 문목 속에서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번역어 사람. 후쿠자와 유키치는 인디비주얼을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했다. 어떤 때는 사람, 또 어떤 때는 사람 각각, 한 사람의 국민, 사람들, 인민 등으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거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런 말들을 보면 하나같이 특별히 번역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다양한 번역을 다시 꼼꼼하게 원문과 대조해 보면 1868년에 그가 쓴 서양사전 외편 이후로 인디비주얼이라는 바다 건너 들어온 단어를 고유어인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받아들여야 했음을 알게 된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일신의 자유를 논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거기에는 1863년에 나온 웨일랜드의 도덕론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집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메이지 초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일부를 원문과 대조해 보기로 하자. Every human being is, by his constitution, a separate and distinct and complete system, adapted to all the purpose of self-government, and responsible, separately to God, for the manner in which his powers are employed. Thus, every individual possesses a body. 사람의 일신은 다른 것과 분리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스스로 그 몸을 제어하고 스스로 마음과 힘을 사용하고 하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각각에게 신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원문의 인디비주얼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번역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람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은
인디비주얼의 번역어로 쓴다 해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잘 쓸 수밖에 없는 지극히 평범한 말이다. 한편 인디비주얼은 유럽 역사에서 가령 맨이나 휴먼 빙 등과는 사상적인 배경이 다른 단어다. 신에 대해 혼자인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해 궁극적인 단위로서 혼자인 인간이라는 사상과 더불어 쓰여온 단어인 것이다. 인디비주얼이란 단어의 용례를 보면 번역자는 어쩔 수 없이 혹은 막연하게나마 그런 철학적 배경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개, 인민, 일신의 품행 등과 같이 다소 위압적인 느낌의 번역어가 쓰인 것이다. 이런 번역어는 원어 인디비주얼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평범한 일본어로 이해 가능한 단어는 아니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준다. 따라서 독자는 아무렇지 않게 읽어 넘길 수가 없다. 잘은 몰라도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사용한 사람이라는 번역어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 만큼 독자들은 원어 인디비주얼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의 어긋남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것은 후쿠자와 유키치처럼 흔히 쓰는 일상어를 번역어로 쓴 경우의 결점이다. 그러나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런 번역 방법은 인디비주얼의 의미 중 어떤 부분은 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인디비주얼의 번역어로 쓰인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미묘하게 바꾸어 나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번역문 안에서 종래의 고유어에는 없던 새로운 문맥을 만들어냈다. 앞에서 인용한 문장에서는 특히 가드의 번역어인 하늘이라는 단어와의 관계가 그런 예에 속한다. 즉, 하늘에 대해 책임을 지며 홀로 있는 사람이라는 사고가 표현되어 있으며 그럼으로써 사람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의미를 떠맡게 된 것이다. 그런 예는 학문의 권장, 서두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 즉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에서의 하늘과 사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평이한 단어를 쓴 번역의 어려움. 후쿠자와 유키치는 번역어 문제에 대해 당시 대다수의 지식인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1897년에 쓴 후쿠자와 전집 서언에서 그는 자신의 번역 방식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털어놨다. 친구가 문장에서 외국어 단어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 맞추다라는 뜻인데 막상 적당한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말이네. 자네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 번역을 해봤으니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나? 그러자 나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지금 입으로는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같은 입으로 이미 적당한 번역어를 내뱉지 않았는가? 자네가 말했듯이 맞추다는
평이한 일본어이면서 흠잡을 데 없는 번역어라네. 나라면 당장에 맞추다로 번역하겠네. 자네 같은 사람이 서양 원서를 번역할 때 한자어만 쓰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요컨대 한자어를 쓰지 않고 일본 고유어로 번역하겠다는 것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세운 번역의 대원칙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평이한 일본어로 번역해서 완성되는 번역문이 제대로 된 일본어 문장이 된다. 번역자의 사고도 그런 일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번역 대상인 원서가 새롭고 이질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일본어 문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번역자는 평이한 일본어를 소재로 단어의 조합을 궁리하고 문맥상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단어 사용,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구문 속에서 평이한 일본어의 의미도 변질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하늘 앞에 독립된 하나의 존재가 되고, 교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범위의 수많은 사람들과 맺는 평등한 인간관계를 뜻하는 말로 변한 것이다. 그런데 후쿠자와 유키치를 제외한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은 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은 걸까? 왜 한자어만 쓰려 했던 걸까? 여기에는 매우 뿌리 깊은 문제가 내재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는 지난 1000몇백 년 동안 일본이 중국 등의 선진 문화를 한자라는 문어를 통해 받아들인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일본은 일관되게 번역을 통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다. 번역돼야 할 선진 문명의 단어에는 반드시 평이한 일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의미가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단어일수록 더 그렇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앞의 인용문에서 말한 것과 같은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는 번역어는 사실상 평이한 일본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표현하기 어려운 의미를 한자어에 떠넘긴 것이다. 인민각계나 일신의 품행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한자의 의미가 원어 인디비주얼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단어들을 아무리 쳐다보고 생각해봐도 인디비주얼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그런 새로운 문자의 저 어디엔가 인디비주얼의 의미가 있다는 약속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번역자가 제멋대로 한 약속이므로 다수의 독자들은 역시 이해를 못한다. 하지만 독자들은 잘은 몰라도 일본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어려워 보이는 한자어에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된다. 일본어에서 한자어가 갖는 이런 효과를 나는 카세트 효과라 부른다. 카세트란 작은 보석 상자를 의미하며 내용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매혹하고 끌어당기는 물건이다. 사회도 그리고 개인도 일찍이 이런 카세트 효과를 발휘한 단어였으며
그 효과는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오늘날의 일본인에게도 여전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현실 속에 살아있는 일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여 새롭고 이질적인 사상을 얘기하려 했다. 그럼으로써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단어의 의미를 바꾸고 또한 그것을 통해 일본의 현실 자체를 바꾸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취급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방법은 단어의 조작만으로 카세트 효과에 의지해야 하는 번역 방법과 달리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벽에 부딪힌 후쿠자와 유키치의 좌절.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런 번역 방식은 번역이 아닌 그의 저술에서도 단어 사용법이나 사고방식 등을 통해 나타난다. 서양 문명을 모델로 해서 일본 전체가 급속히 변화하던 시대에 지식인들은 서양의 사고방법을 대전제로 일본의 현실을 심판한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았다. 그런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양 문명의 선진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언제나 일본의 현실 속에 살아있는 말에서 출발하고 그런 다음 단어를 조립하여 그 너머로 문명에 대한 전망을 펼치고자 했다. 앞에서도 소개한 문명론의 계략은 그런 사상의 대표적인 저작이다. 이 책에서 그는 기조의 유럽 문명사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일본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기조의 책이 문명을 소사이어티와 인디비주얼이라는 두 요소의 진보로 파악하고자 했던 점을 받아들여 후쿠자와 유키치는 한편의 나라 혹은 교제를 다른 한편에 사람, 인민 등을 대치시켜 전체적인 구상을 한 듯하다. 이 기존 용어들은 후쿠자와식의 번역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발전시켜 일본의 현실을 파악하면서 더불어 사회를 다룬 장에서 소개했던 권력의 편중이라는 현실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 책에서 이런 권력의 편중이 일어난 현실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종래의 역사가 치자의 역사였으며 피치자인 인민의 역사가 쓰이지 않은 점, 종교와 학문이 피치자의 입장을 잇고 있는 점 등 일본의 과거와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해 간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런 현실의 밑바탕에 독립하여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교제의 단위는 바로 사람이다. 그런데 권력의 편중으로 사람이 치자와 피치자라는 두 원소로 나뉘었다는 것이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런 비평은 신랄하며 패기에 넘치지만 그런 나머지 아무라도 그의 기본적인 방법에서 일탈하여 결국 일본의 현실에는 있어야 할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식의 비관적인 사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교제의 앞날이 어둡게만 느껴졌다. 그렇기에 마침내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일본의 인간 교제는 상고시대부터 치자와 피치자의 두 원소로 나뉘어 권력의 편중을 이루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런 경향이 바뀐 적이 없다. 인민들 사이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는 자가 없었음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난세의 무인에게 의로운 용기가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역시 독 일개인의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른다. 이 인용문 바로 앞에서도 일본의 무인에게 독 일개인의 기상이 없어서 이런 비열한 소행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와 같이 독 일개인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요컨대 독 일개인은 인디비주얼러티의 번역으로 쓰인 것이다. 여기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직역투의 번역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기피했던 한자어를 쓰고 있다. 이것은 그의 문장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독 일개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매더스트의 영화 자전에 나오는 말이다. 아마도 거기에서 취한 것이리라. 하지만 이것은 평이한 일본어와는 거리가 먼 한자어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토록 깊이 해온 말이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런 한자어를 사용한 걸까? 그의 사고가 이 지점에서 벽에 부딪혔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사고의 한편에는 유럽 문명에서의 인디비주얼에 대한 존중이 게르만어 인디비주얼리즘에 기초한다는 기조의 생각이 있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런 기조의 생각을 참고하면서도 교제나 사람 등과 같은 일본 고유어로 표현하려 노력했으나 결국 무리한 일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인디비주얼의 사상과 일본의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고가 벽에 부딪힌 지점에서 독 일개인이라는 번역어가 등장했다. 이 단어로 인해 자신의 사고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그는 이 낯선 단어에 앞날을 맡겼다. 앞서 서술한 카세트 효과에 기대를 건 것이다. 말에는 문제가 없다. 현실이 문제일 뿐이다. 하는 식의 논리에 의해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온 번역적 연역 논리에 의한 사고다. 그런데 독 일개인이 모습을 드러낸 후 독이 떨어져 나가 일개인이라는 단어가 인디비주얼의 번역어로 쓰이더니 다시 얼마 후에 일이 떨어져 나가 개인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개인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단어를 인디비주얼 또는 그에 가까운 의미로 일찍부터 쓴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교제라는 평이한 일본어를 쓰다가 얼마 후에 사회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한자어들과 함께 카세트 효과의 연역 논리도 등장했다. 이런 변화는 이 시점에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사고의 좌절을 경험한 데서 비롯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일본어에 의한 독창적인 사고를 일종의 한계점까지 밀어붙인 선각자가 현실과의 격투 끝에 경험한 좌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개인에서 개인으로 1879년에서 1881년 사이에 쓰다, 센 등이 펴낸 영화 화역자전을 보면 인디비주얼 한 가운데 an individual man이 1개인, 한 사람으로 나와 있다. 1년에 영어 중국어 사전 계보로 보아 독 1개인에서 독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기슈 지방의 서양학자로 영어에 조예가 깊었던 마쓰시다 고는 1881년에서 1884년 사이에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평등론 Social Statics를 번역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국토는 일개인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대회사, 즉 사회가 이를 보유해야 한다. 여기서 일개인은 인디비주얼의 번역어이고 사회는 소사이어트의 번역어다. 이후로 인디비주얼이나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를 보면 그 뜻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거의 기계적으로 일개인, 사회라는 번역어를 쓰는 시대가 온다.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 망설이고 멈춰 서 있을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일개인에서 일이 떨어져 나가 개인이 된다. 나카의 조민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인 불학숙에서 1887년 펴낸 프랑스어 일본어 사전 불화사림에 의하면 앵디비항은 일개물, 일개인 등으로 그 다음에 앵디비듀얼리즘의 부분은 독립파, 독립론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이란, 이학, 즉 철학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후, 즉 1891년에 나온 불화사림의 개정판에서는 앵디비디 항에는 아무 변동이 없으나 앵디비듀얼리즘 항에는 독립파, 독립론, 개인주의와 같이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 이것은 이 무렵부터 개인이란 단어가 널리 쓰였음을 말해준다.